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3회 실무 수행을 모두 30분 동안 다 마치셨는데, 어,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죠. 557초까지. 결산 문제가 무엇이 나왔느냐, 모의고사 3회에서. 자료 1, 2, 3을 주었는데요. 1번 자동결산 문제, 2번도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당기 설정액은 150만 원이다. 이런 데이터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은 합계잔액산표에 들어가셔가지고 12월 31일로 이렇게 조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비유동부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가 보았더니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 150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결산 자료에다가 150 입력해가지고 지금 추가를 했기 때문에 150이 있는 거고, 요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 뿐이었어요. 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결산 자료 입력을 가가지고 어떻게 입력을 했어야 하느냐 하면은, 네, 입력한 걸 불러내 보면은요, 이렇게 입력을 했다 이겁니다. 우선 기말상품 재고액 5천만 원은 여기다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설정된 게 하나도 없었으므로 거기 자료 2번에서 준 150만 원, 요 150만 원을 모두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입력하느냐? 밑으로 좀 판매관리비 끝에 보면은 잡비 있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퇴직급여. 왜 퇴직급여에다 입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감가상각은 어디다 입력했냐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감가상각비에다 입력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감가상각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은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대손상각도 마찬가지죠. 대손상각도 여기다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변에는 대손상각비가 가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15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려고 여기다 입력했죠.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다 입력하지 않고 퇴직급여란에다가 입력을 하느냐. 차변은 퇴직급여이고 이 퇴직급여의 반대 계정인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급여에 입력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일반전표에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차변이 800번대 퇴직급여,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만 원짜리 분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요 밑에, 그 밑에 아주 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퇴직연금에 충당한 금액을 남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환입시키는 그러한 금액을 전입시키는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선 퇴직연금에 관련된 거죠. 어, 퇴직연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3번에다 입력하는 것은 실수하신 거다. 우리는 퇴직급여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전표 12월 31일에 결차 결대로 만들어진 전표를 보게 되면은 우선 아까 기말상품 재고에 5천만 원을 입력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 상품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차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170-087-000 대변의 상품 170-087-000이
결산 자료 입력에 우리가 전표 추가 눌러서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150만 원 입력한 거 퇴직급여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자, 그래서 퇴직급여에다가 사변에 퇴직급여가 15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50만 원, 부채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급여하고 괄호 열고 전입액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자, 우리 회사 퇴직급여를 계산했더니 기말에 150만 원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결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봤더니 가령 2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 퇴직급여보다 더 많이 설정돼 있죠. 그러면 전입액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만 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50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전입액이라는 것은 환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금 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퇴직급여란에다가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문제를 아마 만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액으로 계속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추가 설정액. 없으면 퇴직금 추계액을 모두 입력해야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금액 빼고 입력한다. 있는 금액을 빼고. 퇴직금의 충당 부채를 꼭 조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설명에 2번을 150이다 라고 했을 때 관리직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단기 여기서 단기 설정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은 했어요. 단기에 150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나 보다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가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했더니 어제 확인해 봤더니 없었어요. 없어서 150만 원을 몽땅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료의 1번, 2번을 해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해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가 전표 추가를 누르면 여기 있는 4번 전표, 5번 전표 손익 그 수익과 비용의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의 잔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에 이월된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져 가지고 내년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되는 분계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분계는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누름으로써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일반 전표 12월 31일 조회해 보면은 전표가 8번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3회의 결산 문제에서는 특이한 것이 모의고사 2회와 마찬가지로 수동 분계를 문제를 내지 않고 자동 분계를 두 개를 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다. 예, 꼭 수동 분계 하나, 자동 분계 하나, 꼭 이렇게만 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 대한 그 평가 문제 어제 안 찾아보신 거죠? 예. 그래서 역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만 한번 시간 드려볼게요. 평가 문제 답안을 지금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 문제 답안 찾아보셨는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의 문제가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하는 문제인데 25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총 금액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9월이라면은 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어,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장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만기일별 여기다 만기를 2025 0901부터 2025 09 엔터 30일까지 엔터. 예. 2025년 5월에 만기가 아니죠. 9월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만기일이 9월 30일인 게 두 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총 금액은 920만 원. 네, 9200000이 답이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또 약간 헷갈리는 것은 없었나요? 질문에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에 에러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 이 21번과 같은 요 문제는 매 회차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예.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에서 12월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질문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보기하고 똑같은 답이 없으면은요. 예, 비슷한 거 찾으면 가장 가까운 거. 그럼 맞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모의고사 여러분 다 이제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다음 단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제 5부 해서 5부의 정답 및 해설 부분에 보면은요. 부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1장 부록. 부록에 보시면 요점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요점 정리 부분에 있는 것만큼은 정독으로 정독으로
꼭 한 번은 읽어보세요. 예. 한 번 읽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말 그대로 핵심 요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회계에서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인 공부는 분계였지 않습니까? 전표 입력하는 거. 그 전표 입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거래를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인가? 바로 계정 과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 과목, 즉 자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산은 유동자산부터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이란 무엇이고 당좌예금은 무엇이고 보통예금은 무엇이고 이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충분히 공부가 되신 분은 이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예, 패스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처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계정 과목 정리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567페이지부터 568, 569, 570, 571까지니까 이거 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예, 5페이지? 예. 그 옆에 짝꿍 계정 과목까지 하면 6페이지. 예. A4 용지 6페이지 분량입니다. 야, 그래서 이거만큼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짝꿍 계정 과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에요. 예.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하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입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입력해버린다던가, 그런 정반대의 계정 과목을 우리가 처리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예. 뭐 여기 특히 선급금, 선수금, 계약금에 대해서 선급금, 선수금을 헷갈린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짝꿍 계정 과목이 보시면 자산과 부채 간의 그 짝꿍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회계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아, 그런 짝꿍들입니다. 이 짝꿍이라고 해서 집안이 같지는 않아요. 예, 완전히 집안이 달라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 집안이고 단기 차입금은 부채 집안입니다. 미수금은 자산 집안이고 미지급금은 부채 집안이고요. 선급금은 자산 집안이고 선수금은 부채 집안이에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죠. 정반대 쪽에 있는 그런 계정이다.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용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분들은 헷갈리는 계정 과목 예를 들어 보면 임차료와 임대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창고 공간에 임대를 하고 임대료 5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하면은 입금전표로 차변에 현금 대변이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거고요. 임차료는 그 반대죠. 우리가 뭐 강남 빌딩의 사무실을 영업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10월 달 임차료를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다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임대료가 아니라 이제 임차료. 예, 임차료. 그래서 비용이니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이제 짝꿍 개념 과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정리가 아직 덜 되신 분들은 꼭 이 세 장 확실하게 잘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573페이지에서부터 어, 회계의 개념에서부터 재무제표, 회계의 순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까지요.
아주 핵심적인 요약을 581페이지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론을 다 훑어보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거라도 지금 이론 부족하신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73페이지 보면은 재미나게 시험 당일 읽는 요점 정리. 시험 당일날 읽어보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예, 미리 읽어두면 잊어버리니까 시험 당일날 요거 한번 쭉 읽어보면은 네,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거 딱 알게 되고 그것이 시험에 딱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점 정리까지 여기 요점 정리에 있는 내용 여러분 꼭 정확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생각에 이제 우리 교재신도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은 시간은 제 계획은 25년도에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보는 시험이 몇 하냐면은 82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79회, 80회, 81회 올해 앞에 세 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남은 기간 동안 그 25년도에 출제된 79회, 80회, 81회의 시험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탐색을 해볼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예, 우리 이제 기출문제, 이제, 그거를, 우리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풀어놓은 게 다 지워져요.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하면. 그래가지고 앞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풀어볼 때는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여러분하고 같이 안 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풀어보셔야 돼요. 예.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보고 고민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해서 전체 예. 그러니까 이론부터 맨 마지막 평가 문제까지 전체를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이 50분이나 55분 안에 해결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을 체크도 해보고 그럴 계획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그 모의고사 어제 풀었던 거 모의고사 3회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엑셀 함수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돼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야 되겠네. 여러분, 실무 수행이 부담스럽습니까? 이론 10개가 부담스럽습니까? 봐요. 그러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10분 문제 보시면은 이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네요. 기출 문제로 몇 번씩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회계 이론 앞부분에서 그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신뢰성, 이 질적 특성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가끔 이 문제가 나와요. 예.
기본 가정,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요 네모 박스에 있는 이 설명 자주 나왔습니다. 옛날에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한다는 가정이거든요. 예,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가 이 기업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중에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1번이에요. 예,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은 주인은 누구냐면 소유주는 주주입니다. 주주. 예, 주주가 소유주인데 우리가 소유주인 주주와 법인은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주가 회계 저기 뭡니까 그 법인의 그 자금을 예, 이렇게 그 가져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배당이라는 방법으로 가져가야죠. 배당. 예. 아니면 주주가 근로를 하고 있다. 예, 주주가 대표이사 하는 사람 하는 법인도 있죠. 예. 그럴 때는 급여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게 다 뭐예요? 예, 이 회계의 기본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대표이사가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을 뭐 유럽으로 출장 5박 6일 다녀온 걸로 해서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비용으로 네, 처리해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것이 기업 실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음, 7번 문제도 이게 이제 그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우리가 요즘에 풀었던 문제 중에는 이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원가.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은 뭘까요? 응? 네? 몇 번이요? 1번이다.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3번 아닙니다. 예? 2번, 2번.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2번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잖아요.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죠. 자, 아까 여러분이 1번이라고 하신 분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하고 달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어요.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 같지만 단기의 손익에는 반영 안 시키고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본.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그래서 제가
자본 항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 자본 항목 개정 과목을 공부할 때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한 4개인가 이렇게 그 교재에 소개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2개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하나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하고 하나는 재평가 잉여금. FAT 1급에서는 재평가 잉여금도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보기로 툭툭 들어옵니다. 예, 어떤 질문을 할 때 보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뭔지 판단은 가능해야 돼요. 이건 손익사항이 아니다. 자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3번도 답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걸 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특허권. 특허권이라는 것은 무형자산이죠.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죠.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표시됩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게 섞여 있으면서 자칫하면 진짜 1번이 답이다. 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지. 평가 손익이니까 손익계산서하고 관련이 있지. 이렇게 답을 일부러 유도하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1번 한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보기 2번을 읽어보면은 그 확신이 쓰지 않을까요?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비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빠지는 손익계산서 거의 없어요. 예. 손익계산서 자주 좀 이렇게 보세요. 어떤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판매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없는 회사가 있네. 감가상각을 안 했대요. 우리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진성가구 모의고사 3회 감가상각 자료를 안 줬어요. 그 결산 자료에서.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안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했네요. 이만큼을. 네. 근데 감가상각을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비용을 좀 늘리고 싶은 회사들이 대부분 많아요. 비용을 늘려가지고 법인 같으면은 법인세를 좀 조금 내려고 그러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세금 내는 그 개인 사업자들은 어쨌든 소득세, 사업 소득세를 조금 내려고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수익 금액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수익 금액은 다 요즘에 수익 금액이 쉽게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매출이 다 뭘로 일어났어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업자의 24년도, 2024년도 매출은 얼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못 속이는데 기용에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살짝 뭘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전표 입력을 자동으로 분계하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수동으로 만약에 감가상각 분계를 한다.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하면은 그게 판매관리비로 안 가고 제조원가에 가가지고 제조원가 거는 이 우리가 이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원가로 처리해 놓은 것은 일로 매출원가로 넘어오질 않아요. 넘어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모의고사 3회를 했다. 근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봤을 때 거기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매출원가
원가 코드는 제품 매출 원가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네, 저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품 매출 원가 확인. 예.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작성이 안 됐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자료가 들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잘못 입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갔더니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자료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0000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숫자가 있다 그러면 잘못 입력한 거다. 어?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음,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풀었어요? 음, 예. 네, 풀었어도 잊어버렸을 테니까. 예.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니까 한 사람은 매출 채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어요. 우진이는 개발비가 있어요. 이랬어요. 한 사람이 엉뚱한 답변을 한 거예요. 누가 잘못 답변했을까요? 은수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 재무상태표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가죠.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민혁이가 답변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건 예,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 우진이가 말한 개발비가 아닙니다라고 옳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개발비를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발비는 계정 과목 이름으로 보면은 꼭 비용 같은데, 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형자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형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개발비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FAT 1급은 특별히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자, 18번의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자, 1번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된다. 2번은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포함한다. 3번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당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가 이렇게. 자, 그러면 옳은 거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음?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3번. 네. 3번이 옳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를 하나 썼어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는데,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무엇? 네?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 거기에 따른 평가 손실이나 이익. 예, 알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미실현 보유 손익. 이것은 평가 손익을 말합니다. 우리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 평가라는 것은 지금 당장 처분한 게 아니고 현재 공정가치, 즉 시세대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현재 시세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간 투자 목적의 주식이나 채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 법인이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5천만 원어치를 사놨다고 보겠어요. 그랬는데 딱 한 번 5천만 원어치를 다 한 번에 샀는데 기말에 가니까 6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이 이익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네,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요. 그것을 여기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실현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익에 반영한다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가 매각을 해버렸으면은 결산일 날 매각했으면 확실히 실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했을 때 실현된, 처분했을 때 발생한 그런 이익은 실현된 이익이라고 한다면 처분은 안 하고 만약에 지금 처분한다면 이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아, 그래서 이제 처분하지 않고 평가만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손익을 다른 말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한다. 여기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1번은 틀린 거 아시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유동자산에서 배운 거예요. 당좌자산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단기 매매 증권까지가 당좌자산. 단기 투자자산까지가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당좌자산에서 서열상 몇 번째 아니에요.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단기 매매증권이 한 107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의 서열에서 상당히 위에 있는 107번, 7번째 서열이 되는 거죠. 제일 서열 높은 게 101번 현금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여기서 1번에서는 비유동이다 하는 건 너무 틀린 얘기고 2번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이 이제 수수료 비용 우리 문제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원가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 처리했죠?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4번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분류할까요? 투자자산에서 제가 이거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비유동 자산에 투자자산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나 의도가 있을 때는 개정 과목이 뭐다? 예, 만기 보유 증권이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증권 관련해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관련한 개정 과목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세 가지 개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 둘도 아닌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죠. 매도 가능 증권. 자, 여기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에서 최근에 여러분 감모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모 손실. 예, 매출원가 문제를 내는데 갑자기 감모 손실 몇 개다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감모 손실에는 정상 감모가 있고 그러지 않은 비정상 감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5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모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감모된 재고자산은 모두 정상적인 감모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감모가 모두 정상적인 감모라면 예, 다라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왜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 감모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번 아니면 나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2,000원이냐 4,000원이냐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상품 장부 재고 수량은 120개인데 장부가 120개. 단위당 원가, 단가라는 것이 한 개당 100원이에요. 그리고 시가는 200원짜리예요. 상품 실제 재고 수량은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모는 20개가 감모죠. 20개가 부족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할 때 원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맞느냐, 시가로 적용해서 맞느냐. 원가로 계산했으면 2,000원이고 시가로 계산하면 4,000원이에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원가로 적용. 네. 이거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 네. 우리가 시가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 계산할 때 그때 시가 적용입니다. 네. 세금 계산할 때는 시가로 계산해요. 세금 계산할 때. 근데 내부 처리하는 거 있죠? 내부적 이런 것은 다 원가에 반영합니다. 매출 원가에 반영할 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요. 원가로 반영한다. 그래서 답이 가번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신 거예요. 예, 다시 뭐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도 요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만났었습니다. 3월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 평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선입선출입니다. 250개를 팔았어요. 250개. 그러면 요 150개는 다 팔린 거고 여기서 100개가 팔렸으니까 200개 남았습니다. 3월 11일 거 200개, 29일 거 200개, 총 재고가 400개예요. 거기에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재고자산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3월 말 재고자산은 계산하셨어요? 50? 54만 원? 예. 여기 3월 29일께 요게 26만 원 나오죠. 26만 원. 그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28만 원 나오죠. 그쵸? 28만 원하고 26만 원 더하면 54만 원. 맞네요. 네. 뭐 요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질문 없으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